자, 이번에는 우리 상권 분석을 볼 텐데요. 자, 먼저 26번 보겠습니다. 자, CST 맵이 나왔는데, 지난 회차 시험에도 나왔던 부분이죠.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을 CST 맵을 CRM과 연결시켜서 보는데,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3번을 좀 보실게요. 3번 일단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자료인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점포 이용자 중 특정한 속성을 가진 표적 소비자들을 추출하고 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판매 촉진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CRM을 쓰게 되면요. CRM은 일반적인 매스 마케팅은 아무하고나 공유를 합니다. 그쵸?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2차 자료인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특정한 속성을 가진 표적 소비자들을 추출하고 그들만을 대상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무조건 아무리 CRM이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맞지만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말하는 뭐예요?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무조건 어느 특정한 집단만 그들한테만 가지는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차별은 두진 있어요. 하지만 일부한테만 이렇게 차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리고 27번을 보시면 뭐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이런 용어들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때 넬슨의 소매 입지 선정 원리 중에서 집재성 점포의 기본 속성과 연관성이 가장 큰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자, 집재성. 자, 보면은 누적적 흡인력의 원리라고 나와 있는데, 자, 누적적 흡인력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보면은, 자, 동일하거나 이게 비슷한 업종이 있어요. 그쵸? 뭐, 예를 들면, 뭐, 가전제품이거나 또는 서점이거나, 그쵸? 또는 뭐, 어떤 특정의 제품들이 같이 몰려있는 데가, 군락을 이루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그때 서로 이렇게 비슷한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점들이 있을 때, 고객의 흡입력은 어때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네에서 하나만 있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가게 하나 있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접종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으면 어때요? 사람 다 글로 가고 싶어 합니다. 심리적으로도 다 몰립니다. 자,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 특히 이런 집재성 점포의 경우 누적적 흡입력이 상당히 강조가 됩니다. 우리 집에, 우리 동네에 자전거 수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10분만 걸어가면 자전거 수점이 수백 개가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좀 더 가격이나 이런 걸 비교해보고 가겠죠. 친절도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조금 걷더라도 더 많이 몰려있는 데 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 누적적 흡입력의 원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보면은 대표적 상권 분석 기법 중 하나인 허프 모형. 자, 허프 모형도 시험에 매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는데 볼게요. 옳은 것은. 자, 보면은 3번을 먼저 볼게요. 3번. 소매 상권이 공간상에서 연속적이면서 타점포 상권과 중복 가능함을 인정한다. 허프도 있고, 수정 허프도 있고요. 또는 레일리도 있고 한데, 요즘 시험에 허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자, 보면은 28번 같은 경우는 허프 모형은 소매 상권이 만약에 연속적이라 하더라도, 얘네들은요, 중복적인 구역을 인정을 해줘요. 다른 거와 다르게. 자, 그리고 만약에 거리가 가깝고, 만약에 매장 면적이 커요. 커다란 점포가 효용을 더 가져다 준다 이거죠. 우리가 거리가 가깝고 점포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내가 느낀 건 되게 크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점포의 선택하는 행동을 확률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비확률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9번 지역 상권의 매력도를 평가한다.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다. 이때 IRS와 MEP. 자, 이것도 역시 지난 2차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 두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할 때 그 매력성이 가장 높은 것. 한마디로 어떤 게 제일 좋냐? 소비자가 봤을 때도, 어떠한 경우가 가장 최고의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자, 뭐, 1번 보면 작고 크고 나와 있는데, 자, IRS. 보면 이제 소매 포화 지수. 자, 얼마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드냐 이거예요. 소매점에.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시장 성장 잠재력 어때요? 당연히 여기서 성장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그 지역, 해당 상권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지수인데. 자, 소매 포화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많이 몰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그 홀로 존재하는 입지보다는 어때요? 아무래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시장 성장 잠재력 어때요?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고, 그럼 그 지역 상권들은 많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둘 다가 커졌을 때 상당히 좋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봤을 때 그 매력성이 가장 높은 거는 당연히 4번이 되겠죠. IRS도 높고 MEP도 큰 지역 상권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번을 보면요. 매력도를 평가하는 특성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자, 1번 보면 가시성이라고. 자, 가시성은 여기서는 쉽게 찾아올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가시성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시각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접근성, 점포를 찾아오는 고객에게 점포의 위치를 손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자,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점포의 위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접근하기 용이한가를 보는 거예요. 접근의 용이성을 보는 거지 쉽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소비자가 그 점포를 찾아갈 때 있어서 얼마나 쉽게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설명이 아닙니다. 자, 홍보성, 전면을 오가는 사람들한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정도. 말이 안 되죠. 인지도 다 틀립니다. 근데 호환성 같은 경우는 점포에 입점 가능한 업종의 다양성의 정도, 즉 다양한 업종의 성공 가능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호환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 간에 뭔가 크로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윈윈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자, 점포에 입점 가능한 업종의 다양성. 하나의 점포, 뭐 할인마트라 했는데 봤을 때 여러 가지 점포들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들이 얼마만큼 서로 다양하면서도 서로 크로싱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크로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점포 안에서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한 건물 안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여러 가지 내용, 장난감도 있어요. 이런 걸 한 곳에서 쇼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부에 나가서 사람들이 쇼핑할 수 있는 그 유출되는 금액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번에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31번 볼게요. 자, GIS는 보통 4과목하고 연결이 돼서 나오는데, 한번 보면은 이때 상권 분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자, 지리정보 시스템. 여러분들 뭐 흔히 말하면 뭐 GPS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되는데, 한번 보면은 아무래도 얘들은 지리니까 상당히 복잡 다단할 겁니다. 단순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보면은 자, 3번 한번 볼게요. 대개 GIS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와 결합된 하나의 지도 레이어만을 활용함으로 강력한 정보 표현이 가능하다. 자, 공간 정보 표현이 가능하다는 말은 맞아요. 근데 자, 하나의 DB와 하나의 레이어만 가지고 만을 활용한다. 자, 뭐뭐만을 전체 부정 또는 부분 부정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자, 이렇게 복잡 다단한 게 어떻게 하나만 가지고 과연 되겠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 개의 내용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상당히 복잡한 요소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얘들은 이건 그 컴퓨터 우리 프로그램처럼 되게 복잡합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여러 가지 걸 수치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압축시켜요. 하기 때문에 얘들은 3번이 틀렸습니다. 하나의 DB와 하나의 레이어만 갖고 하지 않는다. 여러 개, 다수의 DB와 다수의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 보면은 32번에 보면 점포의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 조건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을 골라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옳지 않은 건데, 자, 22번을 먼저 볼게요. 주로 대로에서 발견되는 특정 점포의 건축성 후퇴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가시성을 높인다. 자, 대로변에서 나타나는 점포의 건축선. 자, 건축선이 후퇴된다는 건 뭐예요? 후퇴된다는 건 그만큼 멀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가시성을 높여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 멀어지면 우리가 시야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멀어지면은 그만큼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찾아오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럼 결국 찾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매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에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건축선이 후퇴하게 되면. 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보면은 자, 글상자에서 입지 선정에 대한 상권의 경쟁 구조 분석의 대상들만을 묶어서 자, 경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대상들을 묶은 걸 보는데, 자, 보면은, 자, 이제 A라는 사람이 입지 선정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나랑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게들이 있을 텐데, 이들을 분석할 수 있는 요소들을 보면은, 동일업태 소매점과의 경쟁. 당연하죠. 내가 이 시장 안에 진출해가지고 경쟁을 할 건데, 당연히 동일업태 소매점과도 경쟁을 해야 돼요. 맞고요. 다른 업태 소매점과의 경쟁. 그렇죠. 다른 업태하고도 경쟁을 해야 돼요. 만약 이것이 나랑 호환이 돼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상관없어. 뭐 예를 들면 술집과 슈퍼. 그럼 술집에서 술을 먹는 사람은 담배 사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서로 간에 호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그렇죠?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권의 위계가 다른 소매점과의 경쟁. 왜 상권 위계라는 게 같을 수만은 없거든요. 분명히 다른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분석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예스인 경우 노인 경우를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잠재적인 경쟁. 지금 당장 눈앞에는 경쟁자가 없지만 언젠가 내가 놓쳤던 경쟁자가 있을지 모르고 아니면 나 다음에 차후에 들어오는 경쟁자가 있을 거야. 그들과의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 봐야 되죠. 그 주변 점포와의 보완 관계. 그 주변 점포는 각 동일 업체든 아니든 간에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것들. 우리 가게를 이용하면서 다른 가게를 이용했을 때 역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34번. 그 상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출점 의사결정 사안을 논리적으로. 자, 이제 내가 어느 지역에 출점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따른 의사결정할 때 옳은 것은. 자, 먼저 이 중에 봤을 때는 내가 입점하고자 하는 점포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죠? 이게 없으면 나머지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점포를 확보하고 거기에 관련된 행정 처리가 있어요. 뭐 임대료나 뭐 등기나 뭐 이런 서류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점포에 층별을 배치를 합니다. 1층에는 어떻게 하고 2층에는 뭘 놓고 3층은 어떻게 디스플레이 할 건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상품 기획을 전반적으로 하는 거죠. 머천다이징을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점포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상권을 구분한다. 이때 1차, 2차, 3차 상권을 구분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쭉 보면은 다 맞는 얘기인데 4번을 보면요. 3차 상권은 소비 수요의 흡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자, 구분을 하면은 1차, 2차, 3차예요. 자, 얘들은 소비자들 흡입률은 얼마예요? 보통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60, 70%도 잡을 수도 있고요. 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7, 80%도 잡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상당히 가장 많이 우리 점포에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차는 뭐예요? 반경 얘는 500m. 자, 얘들은 뭐예요? 이 외의 지역. 1차 상권이 만약에 여기가 점포가 있으면요. 가장 반경 내에서 가까운 사람들 1차. 그 외에 2차가 되는 거예요. 그 얘들은 그 외니까는 한 10에서 20%의 고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경 1km, 1000m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차는 한계 상권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우리 가게에서 가장 먼 사람들, 와도 그만 안 와도 하는 그만들. 이 사람들은 5에서 10%. 얘들은 아예 그냥 점포에서 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안 써요. 이렇게 놓고 보는데, 자, 3차 상권은 소비 수요의 흡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자, 소비 수요의, 우리가 점포에서 봤을 때 소비 수요의 흡입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차예요. 바로 올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오기 편하고 가장 매출을 많이 올려주는 사람들이야. 반대로 가장 흡입률이 가장 적은 건 3차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3차 상권은 흡입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을 보면요. 상권 분석에서 활용하는 조사 기법 중에서 조사 대상과 그 장소가 점도조사법과 가장 유사한 것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점도조사. 자, 점도조사는 저거예요. 우리가 가게가 이렇게 있으면은 소비자들한테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오셨냐? 뭘 타고 오셨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느 지역에서 오셨어요? 그럼 이렇게 점을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점도를 조사합니다. 이것과 가장 유사한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가게에 한 번도 왔던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여기서 내점을 한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거다. 그럼 고객 내점하고 가장 관련된 건 뭐예요? 4번이죠. 내점객 조사법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와서 우리 가게를 이용했어야지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37번 보면은 점포 개설 과정에서 점포의 매매와 임대차 거래 전에 확인해야 될 공부 서류와 그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이 내용을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으면 편하신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면은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건축물 관리 대장. 자, 건축물 관리 대장은 점포의 면적하고 구조. 건축물 관리는 말 그대로 건축물, 건물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 뭐예요? 면적, 구조, 용도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용적률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자, 나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자, 등기사항이라고 씁니다. 등기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그 건물을 소유한 인적 사항들, 소유자의 인적 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다는 저당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이 토지를 이용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역을 내가 이용하겠다. 이용, 용도 지역. 그쵸?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토지 대장. 자, 이거에 대한 관리죠. 토지의 지번이나 면적, 공급은 어떻게 되느냐를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3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포 임차 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될 환산보증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보통 이제 보면은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나오는데 4번 볼게요. 4번이 정답이지만 우선 변제를 받을 환산보증금의 기준은 지역별 차등 적용해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동일 기준으로 변경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통 임대차 보증금 외에 보통 그러니까 차임이라고 하는 이제 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월세에 100을 곱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이전에 있었던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환산보증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기준 금액에 따라서 만약에 적용 유무가 결정이 돼요. 어떻게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에 상가 건물에 우리 있어갖고 임차인,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죠. 임차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환산 보증금은 해당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세입자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골라내셔야 되는 건데, 자, 얘는 지역별 차등 적용해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동일 기준. 자,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역별로 차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들은 뭐예요? 표준화된 하나의 스탠다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다 이거야. 근데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동일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별로 해서 조금씩 차등을 주는 거예요. 상이하게 두는 겁니다.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좋은 입지 선정은 소매점 성공의 핵심 요인이다. 이때 점포가 서로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적합성이 달라진다. 그러겠죠. 이때 점포 유형별로 적합한 입지에 대한 공간 분배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부합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지난 시간에 했던 뭐 집재성, 집심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국부적 집중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서 가장 부합한다라고 했어요. 자, 먼저 집심성을 볼게요. 집심성이라는 건 마음 심자를 써서 도시 중심에 몰려있는 점포를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백화점 같은 경우 아무래도 좀 대도시에 많이 몰려있죠. 그 다음에 또는 고급 음식점이나 또는 보석가게 뭐 예를 들면 종로 같은 데 가면 귀금속점 있죠. 그렇게 몰려있는 경우 또는 이제 대형 서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형 서점도 있죠. 대부분 다 대도시 중심에 있습니다. 집심성이 되고요. 이 개념을 먼저 알고 있어야 풀 수가 있는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집재성 같은 경우는 비슷한 업종들이 한 곳에 몰려있어야 유리한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만화책이나 또는 이제 뭐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몰려 있어야 유리한 거예요. 또는 약재 시장 같은 경우. 뭐 경동시장 가면 약재 시장 많잖아요. 저 동네에 있는 하나보다는 어때요? 여러 개가 있으면 우리가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 산재성, 말 그대로 산재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야 유리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목욕탕 같은 게 같이 붙어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다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국부적 집중성, 자, 어느 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물점 같은 경우나 예를 들면 바닷가 근처에서 가게들이 몰려있는 거죠. 그리고 농기구점,
그럼 도시에는 없죠. 국부적으로 어떤 한 지역에, 농촌 지역에만 집중돼서 몰려있는 걸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이것에 부합하는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근데 5번을 보면요. 먹자골목이나 약재시장은 집재성 입지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동일한 업종이 한 곳에 몰려 있어야 유리하다고 했어요. 자, 먹자골목, 여러분들 어때요? 먹자골목 말 그대로 비슷한 업종들에 몰려 있는 거예요. 다 먹는 쪽이 많이 있는 거죠. 떡볶이나 분식이나 양식이나 한식이나 다 몰려 있어요. 또는 약재시장도 어때요? 각각의 야채들이 몰려 있어요. 약재들이. 자, 아무래도 얘들은 뭐예요? 집재성. 한 곳에 몰려 있어야, 동일한 업종이 몰려 있어야 유리하다라는 거에 부합을 하는 거죠. 그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40번 보면은 상권에 대한 초점 여부를 묻고 있는데 다음 원칙들 중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른 거는 다 맞아요. 근데 5번이 사실은 상당히 눈에 띄게 틀립니다. 볼게요. 더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자사 점포 간 상권 잠식은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다, 현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시장의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 경쟁력을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쟁 강도나 자사 매출액 등을 분명히 결합해서 추정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자사 점포 간의 상권 잠식, 먹는다는 얘기죠. 상권을 먹어간다는 건데, 각 자사의 점포 간, 우리가 A 회사예요. 근데 A 회사의 첫 번째 가게, 두 번째 가게 있어. 근데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가게 먹었어. 자, 그러면 지역을 뺏기는 거잖아요. 다른 업종 간에 먹는 건 상관이 없어요. 먹히는 건. 근데 자사끼리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군끼리 싸워서 아군이 아군을 먹어버려요. 자, 그러면 한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유리한 게 아니라 아주 최악의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상권과 입지는 혼용돼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엄연히 말하면 상권하고 입지는 개념이 달라요. 그렇죠? 이때 이 구분을 시도할 때 그 연결이 적절한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자, 보면은, 자, 입지 같은 경우를 보면요. 입지는, 자, 지점, 입지, 땅, 위, 땅, 포인트로 잡아요. 우린 포인트로 얘기합니다. 지점. 그리고 배후 인구나 유동인구, 대지 특성, 접근, 가시. 이것을 입지라고 하는 거죠. 상권이란 말은 안 해요. 입지가 얼마나 가깝냐, 뭐냐, 용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점포의 부지와 점포 주변의 위치적인 조건. 자, 위치적인 조건을 얘기하는 거는 얼마큼 가까우면서 우리가 접근하기가 얼마나 용이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입지라는 말을 쓰는 게 맞습니다. 이런 데는 상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2번을 보면은 소매점에서 좋은 입지와 나쁜 입지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아래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와 있어요. 자, 좋은 입지, 나쁜 입지를 볼게요. 자, 출근길보다는 퇴근길 방향이 있는 곳이 좋은 입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아무래도 출근길은 어때요? 사람들이 바빠요. 바쁘기 때문에 여기서 가게를 열거나 하면 솔직히 사람들이 매출을 많이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토스트 가게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거 빼고 일반적인 여러 가지 업종이 있다고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퇴근길 방향에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변 가게가 기술 위주의 서비스 업종이나 또는 저가 위주의 상품인 곳이 나쁜 입지다 했어요. 주변 가게, 우리 가게 주변에 기술 위주의 서비스나 또는 저가 상품. 왜냐면 저가 상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괜히 안 좋게 봐요. 아, 이 가게 왜 이렇게 저렴해 보여? 음식도 그냥 그저 그래. 뭔가 우리하고 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게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주변에 노점상이 많은 입지는 좋은 입지다. 자, 그렇습니다. 노점상이 많은 건 참 좋은 거예요. 노점상이 많다는 건 먹을 거나 또는 우리가 금방금방 필요에 의해서 살 수 있는 편의품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입지는 되게 좋다라고 되는데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또는 관공서가 있으면 상당히 좋아요. 일단 인구의 유입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지상과 지하가 백화점이나 대형 건물들이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일방통행 도로변이나 또는 맞은편에 점포가 없는 곳은 좋은 입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아니죠. 자, 보통 일방통행 이제 편도 같은 걸 얘기하는데, 이런 일방통행이나 또는 맞은편에 만약에 점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올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게만 덜렁 있으면 사람들이 올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시너지라는 건 뭐야?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요. 우리 가게가 있어요. 그럼 여기 A, B, 뭐 C 막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어때요? 이 가게에 뭐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막 찾아오려고는 할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혼자 가게만 덜렁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자, 무서워서 사람들이 오고 싶지 않죠. 제품도 없을 뿐더러 괜히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틀립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보면은 도시형 점포의 고객 유도 시설로 볼 수 없는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잘 읽으셔야 됩니다. 도시형이라고 있습니다. 자, 도시형이라고는 도심을 얘기하는데, 자, 우리 도시에는 지하철역이 있죠. 철도역이 있습니다.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체인지라는 건 여러분들 나들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고속도로가 아마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거기가 도시입니까? 아니면 도시 외곽입니까? 도시 외곽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도심형에 묻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43번에 5번이 틀렸습니다. 인터체인지는 도심형이 아니라 도시 외곽입니다. 자, 44번을 보면은 유동인구 조사를 통해서 유리한 입지 조건을 찾는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주중 또는 주말 중 조사의 편의성을 감안해서 선택적으로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인구 조사를 하는데 주중이나 주말 중 편의성을 감안해서 선택을 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 해당 시간 조사가 가능한 시간이거나 그런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들 반드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정답은 틀린 거는 2번입니다. 자, 45번. 요즘에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컨버스의 법칙이 나옵니다. 1법칙, 2법칙이 나오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계속 연달아서 나오지만은 문제 뒤에 컨버스의 상권 분석 분기점을 이용하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럴 경우는 바로 공식만 우리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교재에 공식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공식을 보면은 자, 여기선 변수가 PA, PB라는 게 있어요. 일단 그 말씀 드릴게요. PB, 그리고 이제 DAB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적용을 시킬 텐데, 자, 컨버스의 제1법칙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문제 볼게요. 21km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두 도시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럼 여기서는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그러면 A와 B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럼 A와 B 거리 몇 킬로예요? 21km죠. 아, 그럼 얘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1km. 그쵸? 1 플러스 이제 PA, PB를 볼게요. 이때 두 도시 A, B가 있는데 A시의 인구는 3만 명이다. 아, 그럼 얘를 PA로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쵸? 자, 그럼 1 플러스 3만 분의 그 다음에 PB를 찾아야겠죠. 자, PB는 뭐예요? A시 인구는 3만 명이고 B시의 인구는 A시 인구의 4배라고 했어요. 자, 3, 4, 12. 아, 12만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3만이니까 3만의 4배니까 12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루트 벗기를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하면 여러분들 7kg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